안녕하세요. 사연둥이 혜인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작자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클레어 베르나르입니다. UN 동북아 전략 분석팀 소속이죠. 파리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했고 10년간 지정학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그런 제게 이번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솔직히 말하면 별로 흥미롭지 않았어요. 클레어, 이번 동북아 전략 보고서 맡아주게. 국장이 서류 뭉치를 건넬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지역 분석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내부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분위기가 달랐어요. 한국이 문제입니다. 수석 애널리스트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동북아 지도가 떠 있었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의 군사 거점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전략적 애매존. 이게 우리 평가입니다. 전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애매존이라니. 이상한 표현이었어요. 약소국도 아니고 강대국도 아니라는 뜻일까요? 동맹국이면서도 독자 노선을 걷고 분단국이면서도 경제 강국이죠. 미국의 파트너인데 중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도대체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분석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생각했어요. 그렇게 복잡한가? 그냥 중간에 끼인 나라 아닌가? 클레어, 자네가 직접 가보게.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나라가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해. 국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보죠. 어차피 몇 주면 끝날 일입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스크린에 남아있던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중국의 화살, 러시아의 화살, 일본의 화살, 미국의 화살. 모든 방향에서 쏟아지는 전략 루트들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었죠. 한반도였습니다. 동북아의 문제는 결국 한국에서 시작된다. 수석 애널리스트가 회의 중에 던진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한국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한국이 해결의 열쇠라는 뜻일까요? 일주일 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생각보다 따뜻했죠. 공항을 나서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어요. 어디로 갈까요? 서울 시내요. 광화문 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 넓은 도로, 빠르게 달리는 차들. 전쟁의 상흔을 겪은 나라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현대적이었어요. 저는 가방 속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일 하나를 클릭했죠. 한국 주요 변수. 보고서 초안의 제목이었습니다. 변수. 맞아요, 변수죠. 이 나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택시가 멈췄습니다. 호텔 앞이었어요. 저는 짐을 내리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득 창밖을 봤어요.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북한산도 보였죠. 분단국.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70년 넘게 분단된 나라. 휴전선 너머에는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있죠. 그런데도 이 도시는 이렇게 평온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웃고 커피를 마시고 출근을 하고 있어요.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전쟁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경제 성장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일상이 유지될까? 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책상 위에 자료들을 펼쳐놓았어요. 한국의 GDP 순위, 수출 데이터, 군사비 지출, 동맹 관계도. 숫자들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모순투성이었죠. 전략적 애매존이 아니라 전략적 역설이야. 저는 펜을 들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 나라를 이해하려면 단순한 데이터 수집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을 봐야 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죠.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강대국들의 압박 속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동북아의 문제는 결국 한국에서 시작된다.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이 나라가 단순한 변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어쩌면 이 나라가 동북아 전략의 중심축일지도 모른다는 것. 저는 노트북을 켜고 첫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도착 첫날.
예상과 다른 풍경. 모순이 일상이 된 나라. 질문이 답보다 많아지는 곳. 타자를 치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죠. 이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동북아를 이해하는 열쇠일 수 있다. 저는 서울에 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자료는 충분히 모았어요. 통계청 데이터, 국방부 백서, 경제보고서까지. 하지만 여전히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죠. 분단국이면서 산업강국. 이 두 단어가 계속 충돌했습니다. 보통 분단국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죠. 투자가 줄어들고 경제가 정체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자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저는 커피를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답을 찾으려면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넣었죠. 하버드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소개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이클 하트먼. 주한미군 전략참모였어요. 그와의 미팅은 용산기지 근처 카페에서 이뤄졌습니다. 오후 2시 약속 시간이었죠. 저는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어요. 클레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죠. 마이클이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마이클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유엔에서 오셨다면서요? 동북아 전략 보고서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서요. 마이클은 커피를 주문하고 저를 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뭘 알고 싶으신가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모순적인가요? 분단국인데 경제 강국이고 위협받는 나라인데 공격적으로 수출을 확대하죠. 마이클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게 아니었어요.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클레어, 당신은 한국을 요새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새요? 글쎄요, 지리적으로는 그렇죠. 미군이 주둔하고 휴전선이 있으니까요.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요새가 아닙니다. 실험장이에요. 실험장. 그 말에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실험장이라니요? 핵과 미사일, 무역과 기술, 동맹과 자율성. 이 모든 게 충돌하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냉전이 끝났다고들 하지만 이곳에선 여전히 진행 중이죠. 마이클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받아 적었어요.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경제 압박, 미국의 안보 요구. 동시에 한국은 자체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전략이 필요해요. 한국은 그 전략을 실험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그럼 한국의 전략은 뭔가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균형이죠. 균형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북한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은 균형을 잡으려 합니다.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지 않고요. 그게 이 나라의 생존 방식입니다. 저는 메모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균형이라. 그런데 그게 전략일 수 있을까요? 그냥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마이클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어요. 의심스럽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달라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중국과의 무역량을 늘렸어요. 방위비를 증액하면서도 외교적으로는 대화의 문을 열어뒀죠. 이건 우유부단이 아닙니다. 계산된 전략이에요. 계산된 전략이라면 성공한 건가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까진요. 하지만 앞으로는 모르죠.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도 선택을 강요받을 겁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어요. 마이클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었죠. 마이클, 당신이 말한 실험장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립니다. 실험장이면 누가 실험을 하는 건가요? 강대국들인가요? 마이클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한국이 스스로 실험하는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저는 혼자 걸었습니다. 용산 기지 근처의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마이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핵, 미사일, 무역의 교차점.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지도를 펼쳤습니다. 군사 지도였어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점, 중국의 군사기지, 러시아의 함대 이동 경로, 일본의 방위선, 미국의 전략 거점. 4개의 화살표가 지도 위에 그려졌습니다. 모든 화살표가 한 점에서 만났어요. 한반도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교차점이다. 모든 강대국의 경로가 이곳에서 충돌한다. 그리고 한국은 그 충돌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밝았어요. 저 불빛들은 위협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70년 넘게요. 실험장이 아니라 전략의 중심이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 어쩌면 이 나라가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저는 서울대 국제관계학과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초대장을 받았을 때는 큰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학술 행사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가보기로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으니까요. 강당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200명쯤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학생들, 교수들, 그리고 몇몇 외교관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저는 뒤쪽에 앉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동북아 지정학입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패널로는 교수 2명과 학생 대표 1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학생 대표는 2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짧은 머리에 안경을 낀 여학생이었죠. 먼저 박서진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박서진. 그 이름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갔어요. 긴장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해 보였죠. 한국은 요새가 아닙니다. 첫 문장이 귀에 꽂혔습니다. 마이클과 같은 말이었어요.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을 약소국으로 봅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인 불쌍한 나라로요.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한국은 균형추예요. 균형추. 이번에도 같은 단어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균형추는 무게를 조절합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다른 쪽으로 힘을 줘서 평형을 유지하죠. 한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북한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은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미 동맹 역사, 한중 무역 데이터, 남북 대화 연표. 숫자들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죠. 한국이 없다면 동북아는 불안정해집니다. 미국과 중국이 직접 충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이 있기에 그 충돌을 완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었죠.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질문 있으신가요? 사회자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유엔 동북아 전략팀에서 온 클레어 베르나르입니다. 박서진 학생에게 묻고 싶습니다. 균형추라는 표현은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지 않나요?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드 배치, 중국의 경제 보복. 이게 균형인가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저를 봤어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맞아요. 한국은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사드를 배치하면서도 중국과의 대화를 유지했고 경제 보복을 받으면서도 무역을 끊지 않았습니다. 이게 균형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순진한 이상론입니다. 언젠가 한국은 선택해야 할 겁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그때 균형추는 무너집니다. 서진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선택은 이분법이 아닙니다. 흑과 백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회색을 만들어냅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한국의 길을요. 그게 이 나라가 70년 넘게 살아남은 방식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대 대학생이 저를 논박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10년 넘게 지정학을 공부한 저를요. 클레어 씨, 이 나라가 진짜 무서운 건 생각을 바꾸는 힘 때문이에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미국은 한국을 보며 동맹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중국은 한국을 보며 경제협력의 가치를 재평가하죠. 이게 균형추의 진짜 힘입니다. 포럼이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서진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생각을 바꾸는 힘.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그날은 캠퍼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진이 오를까요? 한국이 정말 균형추일까요?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나라를 단순하게 볼 수 없다는 것. 약소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대국도 아닌 이 나라는 스스로 정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진한 이상론이라고 했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20대 학생의 말이 제 10년 경력보다 설득력 있게 들렸다는 걸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죠. 한국은 요새가 아니라 균형추다. 그 문장을 타자로 쳤습니다. 그리고 지웠어요. 다시 쳤습니다. 또 지웠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어요. 저 불빛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균형을 잡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도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요. 생각을 바꾸는 힘이라. 저는 다시 노트북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추가했어요. 한국은 나의 생각을 바꾸고 있다.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전 10시였어요. 담당 사무관이 산업지도를 보여주기로 했죠. 한국의 주요 산업 분포와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사무관이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큰 스크린이 걸려 있었어요. 지도가 떴습니다. 한반도와 주변국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여기 보시면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경기도 일대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기업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2차전지 생산 기지입니다. 충청도와 전라도에 파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핵심 기업들이죠. 해운은 부산과 인천, 울산에 집중되어 있고요. 방산 기술은 경남 쪽에 밀집해 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됐어요. 수출액, 점유율, 성장률. 모두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사무관님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산업들이 모두 전략 기술이잖아요? 반도체, 배터리, 방산. 미국도 원하고 중국도 원하는 기술들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양쪽에 다 공급하나요? 사무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공급하지 않습니다. 관리하죠. 관리요? 미국에는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는 범용 제품을 공급합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술 이전 없이 완제품만 수출하죠. 이게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그럼 미국과 중국의 압박은요? 선택을 강요받지 않나요? 사무관은 미소 지었습니다. 강요받습니다. 매이요. 하지만 한국은 선택하지 않아요. 대신 협상합니다. 미국에게는 안보 협력을, 중국에게는 경제 협력을 제안하죠.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건물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서진의 말이 떠올랐죠. 균형추. 그게 이런 의미였나요? 양쪽에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양쪽을 끌어당기는 것? 저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노트북을 켰어요. 데이터를 정리해야 했죠.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주한미군이 있고 한미동맹은 70년 역사를 자랑하죠. 하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무역량은 미국보다 많았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중 무역액은 한미 무역액의 1.5배였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저는 그래프를 봤습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꾸준히 증가했어요. 사드 배치 이후 잠깐 주춤했지만 곧 회복됐죠.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한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도 무역을 확대했다. 저는 그 문장을 타자로 쳤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보통 강대국들이 대립하면 중간국들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클레어, 어제 서울대 포럼 갔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요? 소문 들었어요. 학생이랑 논쟁했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졌어요. 인정합니다. 마이클도 웃었어요.
그 학생 말이 맞습니다. 한국은 균형추예요. 제가 말했던 것보다 더 정교한 균형추죠. 마이클, 질문 하나 할게요. 한국이 양쪽을 끌어당긴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마이클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한국이 없으면 미국은 동북아 전략을 재편해야 합니다. 일본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없이는 대미 견제가 약해지죠. 그래서 양쪽 모두 한국을 놓칠 수 없어요. 한국은 그걸 압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국은 협상 카드를 쥐고 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잘 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데이터를 봤습니다. 반도체 수출 데이터, 배터리 시장 점유율, 방산 수출 증가율. 모든 숫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끌려가지 않는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끌어당긴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 위로 불빛들이 흐르고 있었죠. 양쪽에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양쪽을 끌어당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서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한국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약소국도 아니었죠. 이 나라는 스스로 전략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미국에게 안보를 제공하고 중국에게 경제를 제공하며 일본과는 경쟁하고 북한과는 대치하는 이 모든 관계를 동시에 관리하는 나라. 이게 균형추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전략적 애매존이 아니다. 한국은 전략적 중심이다. 타자를 치는 손가락이 빨라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써야 할지 명확해졌죠. 이 나라는 강대국들의 실험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스스로 실험하는 전략가였어요. 저는 다시 서진을 만났습니다. 전화로 먼저 연락했죠. 포럼에서 논쟁한 뒤로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서진 씨,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어디서 만나요? 광화문 근처 카페는 어떠세요?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후 4시였어요. 저는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죠. 밖으로 광화문 광장이 보였어요. 서진이 왔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어요. 저는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과하려고요. 포럼에서 제가 무례했어요. 순진한 이상론이라고 했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논쟁은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진 씨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균형추입니다. 산업 데이터를 보니 확실하더라고요. 이 나라는 양쪽을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어요. 한국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건가요? 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역사 때문입니다. 네. 한국은 오래전부터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왔어요. 고구려, 고려, 조선. 모두 중국과 일본, 때로는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죠. 그게 이 땅의 DNA입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구려 때 살수대첩이라는 전투가 있었어요. 수나라 대군을 막아낸 싸움이죠. 그때 고구려는 정면 대결을 피하고 측면 전략을 썼습니다. 적의 보급선을 끊고 지형을 이용했어요. 이게 한국식 전략의 시작입니다. 저는 받아 적었습니다. 측면 전략이요. 맞아요. 정면으로 맞서면 질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방식을 찾는 거예요. 고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란, 몽골, 여진. 모두 강대국이었죠. 고려는 외교로 버텼어요. 때로는 굴복하는 척하고 때로는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죠. 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메모했어요. 조선시대에는 4대 외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국을 섬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주성을 유지했어요. 이게 외부에선 굴종으로 보였지만 내부에선 생존 전략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현대 한국도 같은 방식인가요? 비슷합니다. 반도체 전략을 보세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라고 압박했을 때 한국은 어떻게 했나요? 첨단 반도체는 미국 요구를 따르고 범용 반도체는 중국에 계속 팔았죠. 정면으로 거부하지도 않고 완전히 따르지도 않았어요. 이게 측면 전략입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고구려의 살수 대첩과 삼성의 반도체 전략이 연결되는군요. 맞아요. 방법은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강자와 정면으로 맞서지 말고 새로운 방식을 찾는 거죠. 저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서진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한국의 전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간 쌓인 지혜였죠. 서진 씨, 그럼 한국은 앞으로도 이 방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선택을 강요받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역사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을 피하지는 않았지만 늘 새로운 방식으로 이겨냈죠. 카페를 나서며 저는 광화문 광장을 봤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이 서 있었어요. 한글을 만든 왕이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글도 일종의 측면 전략 아닐까요? 중국 문자를 쓰지 않고 자체 문자를 만든 것. 한국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전략 디자이너야.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죠.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역사적 유산이다. 고구려부터 현대까지 이 나라는 측면 전략으로 살아남았다. 타자를 쳤습니다. 문장이 흘러나왔어요. 분단은 약점이 아니라 전략 가치를 높인 요인이다. 한국은 전쟁의 최전선에서 평화의 중심이 되는 법을 배웠다. 창밖을 봤습니다. 남산타워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 불빛은 70년 넘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요. 저는 다시 타자를 쳤습니다. 한국은 생존자가 아니라 설계자다. 저는 인천 송도에 있었습니다. 자원순환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약속은 오전 9시였어요. 소장님이 직접 안내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클레어 씨. 소장님은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계셨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유엔 분석관이 오신다니 영광입니다. 연구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실험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기계들이 보였습니다. 분석 장비, 추출 장비들이었죠. 여기가 도시광산 연구동입니다. 도시광산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처음 듣는 용어였어요. 네. 폐기물에서 희귀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폐휴대폰, 폐배터리, 전자제품에서 금, 은, 리튬, 코발트 같은 자원을 회수하죠. 소장님이 설명하며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유리병 안에 금색 가루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폐휴대폰에서 추출한 금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쓰레기에서 금을요? 맞습니다. 휴대폰 한 대에는 약 0.03g의 금이 들어있어요. 많지 않죠. 하지만 수백만 대를 모으면 상당한 양이 됩니다. 저는 병을 들고 빛에 비춰봤습니다. 반짝였어요. 정말 금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 아닌가요? 소장님이 웃었습니다. 그렇게들 말하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자원을 만드는 나라예요.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소장님은 다른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큰 수조가 있었어요. 물이 가득 차 있었죠. 이건 해수 리튬 추출 실험입니다. 바닷물에서 리튬을 뽑아내는 기술이에요. 바닷물에서요? 네. 바닷물에는 리튬이 녹아 있습니다. 농도는 낮지만 바다는 넓죠. 기술만 있다면 무한정 추출할 수 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리튬 수입이 필요 없겠네요? 아직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연구 중이에요. 10년 후면 상용화될 겁니다. 소장님은 또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폐배터리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건 전기차 폐배터리입니다. 여기서 리튬, 니켈, 코발트를 회수해요. 회수율은 90% 이상입니다. 90%요? 맞습니다. 거의 모든 금속을 재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술은 수출도 합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수출요? 네. 유럽과 미국에 기술을 팔고 있어요.
탄소 중립 시대에는 재활용이 필수거든요. 한국은 이 분야에서 앞서 있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 그게 한국의 약점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자원을 만들고 있었죠. 지리적 제약이 아니라 기술적 설계가 진짜 자산이군요. 소장님이 웃었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 기술이 지금은 자원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저는 악수를 나누고 연구소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인천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에 리튬이 녹아있다니. 호텔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어요. 한국은 자원 빈국이 아니다. 한국은 자원을 설계하는 나라다. 타자를 쳤습니다. 문장이 흘러나왔죠. 도시광산, 해수 리튬, 폐배터리 재활용. 이 모든 기술은 자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됐다. 그리고 지금은 수출 상품이 되었다. 저는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재활용 기술 수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었어요. 2024년 기준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섰죠. 이 나라는 쓰레기에서 금을 만든다. 저는 그 문장을 타자로 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클레어 송도 다녀왔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요? 소장님이 전화하셨어요. 감명받은 것 같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놀라웠어요. 한국이 자원을 만든다니. 마이클도 웃었어요. 이제 이해하시죠? 한국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기술이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땅에서 만들어낸 빛이었죠. 이 나라는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자원을 만드는 나라였어요. 서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역사적 유산이라고 했죠.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는 DNA. 저는 다시 타자를 쳤습니다. 한국의 진짜 자원은 땅속에 있지 않다. 사람 안에 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조사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유엔에 제출할 최종 결론을 작성해야 했죠. 책상 위에는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통계 데이터, 인터뷰 기록, 사진들. 모든 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중간국이 아니다. 저는 그 문장을 타자로 쳤습니다. 첫 문장이었죠. 가장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의 전략적 중심이다. 두 번째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손가락이 빨라졌어요. 한 달간 모은 모든 생각이 흘러나왔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네 강대국의 전략 루트가 한반도에서 교차한다. 그리고 한국은 그 교차점을 관리한다. 저는 지도 파일을 열었습니다. 군사 지도였어요. 4개의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죠. 북쪽에서 러시아와 중국, 동쪽에서 일본, 남쪽에서 미국. 모든 화살표가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표지 이미지가 되어야 해. 저는 디자이너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4개의 전략 루트 교차점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요. 한국을 중심으로요. 다음 날 이미지가 왔습니다. 완벽했어요. 한반도가 중심에 있고 4방향에서 화살표가 모여들었죠. 하지만 화살표는 한국을 뚫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멈춰 있었어요. 이거야. 저는 그 이미지를 보고서 표지로 설정했습니다. 4개의 전략 루트 교차점. 부제를 추가했습니다. 보고서 본문을 계속 썼습니다. 각 챕터별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동북아 중심에 있으며 모든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 두 번째, 한국의 산업 전략. 반도체, 배터리, 방산 기술로 미국과 중국 양쪽에 필요한 존재가 됨. 세 번째, 한국의 역사적 유산. 측면 전략과 균형 외교로 수천 년간 살아남은 지혜. 네 번째, 한국의 자원 설계. 자원 부족을 기술 개발로 극복하고 그 기술을 수출 상품으로 전환. 모든 챕터가 하나의 결론으로 모였습니다. 한국은 교차로가 아니다. 중심이다. 저는 그 문장을 크게 써넣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였죠. 일주일 후 저는 유엔 본부에 있었습니다. 뉴욕이었어요. 보고서 발표 날이었죠. 회의실에는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동북아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켰습니다. 표지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4개의 화살표, 그 중심에 한국. 한국은 단순한 중간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동북아 질서의 핵심 변수입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준비한 내용을 차례로 설명했어요. 지정학적 위치, 산업 전략, 역사적 배경, 기술적 자산. 한국이 없다면 동북아는 불안정해집니다. 미중 충돌이 직접화될 수 있고 북한 문제는 해결 불가능해지죠. 한국은 완충제가 아니라 조정자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모하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한국을 신흥키 플레이어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약소국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국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훌륭한 보고서입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뉴욕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전략적 애매존이라고 봤습니다. 끼인 나라, 선택을 못하는 나라라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선택을 만들어내는 나라였어요.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니라 한국의 길을 가는 나라였죠. 이 나라는 교차로가 아니다. 중심이다. 저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그 문장이 진실이었어요. 며칠 후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배포됐습니다. 반응이 왔어요. 긍정적이었죠. 서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클레어 씨, 보고서 봤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을 이해해 주셔서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감사한 건 저예요. 보고서는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유엔뿐 아니라 각국 외교부에서도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마천루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서울의 야경이 떠올랐습니다. 세계 질서 속 신흥키 플레이어. 그게 한국의 새로운 정의였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파리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서진을 만나기로 했죠. 어디서 만나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남산타워는 어떠세요? 야경 보고 싶어요.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저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도착하니 서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 한강도 보였고 강남의 빌딩들도 보였죠. 아름답죠? 서진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요.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야경을 봤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죠.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 작은 땅이 만든 거대한 균형입니다.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표현이네요. 한국은 작아요. 땅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죠. 하지만 이 작은 땅이 동북아 전체의 균형을 만들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힘이에요. 크기가 아니라 위치 그리고 전략이죠.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전망대를 내려와 케이블카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했어요. 케이블카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진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죠. 케이블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로 서울이 펼쳐졌습니다. 남산을 내려가며 봤어요. 불빛들이 점점 가까워졌죠. 저 불빛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탑승구로 향했어요. 비행기는 오전 11시에 출발했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 준비가 시작됐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떴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이 보였어요. 서울도 보였죠. 점점 작아지는 땅.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작은 땅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는지를요. 세계의 전략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엔진.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새로운 주제였어요. 다음 보고서를 위한 메모였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하늘이 만든 요새, 인간이 만든 균형.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지리가 만든 나라가 아니다. 전략이 만든 나라다.
타자를 치는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간의 경험이 흘러나왔어요. 마이클과의 대화, 서진과의 논쟁, 연구소 방문, 모든 게 하나의 이야기가 됐죠. 몇 시간 후 저는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이었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파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에펠탑이 보였어요. 생강도 보였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서울의 야경이 남아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 사본을 올려놨어요. 표지를 봤습니다. 4개의 화살표. 한국은 교차로가 아니다. 중심이다.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저녁이 물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서울에서도 누군가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거라는 걸요. 균형을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유엔에서 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반응이 좋습니다. 후속 연구를 요청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했어요. 다시 한국에 갈 거라고. 더 깊이 연구할 거라고. 하버드 출신의 프랑스 지식인이 한국에서 배운 균형의 가치. 저는 그 문장을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맞아요.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10년간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은 걸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땅이 만든 거대한 균형. 클레어는 한국을 실험장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곳은 균형을 설계하는 지혜의 중심이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죠. 내일부터 또 다른 보고서를 쓸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균형.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단어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